엄마,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민준 오빠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데. 완벽. 그 완벽이라는 게 수진아. 너무 완벽해서 엄마는 오히려 불안하다. 이 나이 먹도록 은행에서 사람 보는 눈은 좀 길렀다고 자부한다만. 엄마는 맨날 은행 얘기만 하시네요.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은 달라요. 민준 오빠는 S로펌 변호사예요. 전문직이라고요. 그래, 변호사.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 로펌 명함 한번 못 보여주는 거니? 정말 그 로펌 다니는 게 맞아? 엄마, 이제 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못 알아보겠어요? 이경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48번의 봄을 보내며 단 한 번도 딸에게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모성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서른을 앞둔 딸의 모습에서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묻어났다. 이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3개월 전을 떠올렸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수진이 소개하겠다던 남자친구는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의 명문대 법대 출신. 게다가 유명 로펌의 변호사라고 했다. 말투에서는 교양이 묻어났고 매너는 완벽 그 자체였다.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수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민준이 건넨 첫 인사였다. 이경희도 처음에는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을까 싶었다. 딸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으로 옮긴 것을 걱정했던 마음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전직 은행원의 눈에 보이는 작은 불일치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점, 명함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점, 그리고 가끔 보이는 수진의 카드 결제 기록들. 수진아,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방문을 두드리는 이경희의 마음은 무거웠다. 전업주부로 살면서도 자신의 통장 관리만큼은 완벽하게 해온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보기에 민준의 생활 패턴은 분명 수상했다. 들어오세요. 방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눈가가 붉어진 게 분명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경희는 딸의 손을 잡고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강하게 나온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특히 요즘 세상에는. 알아요, 엄마. 그래도 민준 오빠는 달라요. 오빠가 얼마나 저를 위하는지 엄마는 모르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경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폰에 방금 도착한 문자 한 통 때문이었다. 은행 동료였던 최 부장의 답장이었다. 경희 씨, 말씀하신 박민준이라는 사람 조사해봤습니다. S로펌에는 그런 변호사가 없더군요. 게다가 변호사협회 등록 이력도 없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이경희의 손이 떨렸다.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 엄마가 좀 더 지켜볼게. 하지만 약속해.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경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직감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절대 실수할 수 없었다. 은행 퇴직 후 처음으로 이경희는 자신의 경험을 사설 조사에 활용하고 있었다. 20년간 대출 심사와 신용 분석을 해온 그녀의 눈에 민준의 행적은 전형적인 신용불량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정황은 신용카드였다. 최근 3개월간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는 항상 현금 결제. 하지만 그 외의 소소한 데이트 비용은 모두 수진의 카드로 처리되고 있었다. 진정한 에스로펌 변호사라면 이런 결제 패턴을 보일 리가 없어. 이경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현직 은행장인 정미숙에게 도움을 청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사례 상담이라는 형식을 빌려 조언을 구했다. 연락처가 자주 바뀐다고요? 게다가 고액 결제는 현금으로만 전형적인 채무자 도피 패턴이네요. 특히나 요즘처럼 디지털 지불이 일상화된 시대에 정미숙의 분석은 이경희의 의심을 더욱 강화했다. 실제로 민주는 3개월 사이 휴대폰 번호를 2번이나 바꾸었다. 변호사 사무실 이전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민준의 주거 형태였다. 에스로펌 변호사라면 충분히 강남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의문스럽게도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조차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아, 여기서 뵙네요. 어느 날 오후 백화점 식품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준의 모습은 이경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변호사라며 늘 고급 정장 차림이던 그가 낡은 티셔츠와 운동복 차림으로 저렴한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 장모님. 이게 다 운동하고 나서라. 당황한 듯한 그의 모습에서 이경희는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며칠 뒤 그녀는 은행 시절 인연이 있던 형사에게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에스로펌은 물론이고 어떤 법률 사무소에도 박민준이라는 변호사가 등록된 적이 없다는 것. 게다가 그가 말한 명문대 법대 졸업 이력도 확인할 수 없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 오빠가 제주도로 휴가 가자고 하는데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이경희의 생각을 깨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휴가를 핑계로 큰 돈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닐까?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였다. 이경희는 조용히 메모장을 펼쳤다. 지금까지 발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의심되는 변호사 신분, 불규칙한 연락처 변경, 미확인된 주거지, 현금만 사용하는 수상한 소비 패턴, 확인 불가능한 학력 사항 리스트를 보며 이경희의 직감은 더욱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사랑에 빠진 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창밖으로 늦여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이경희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듯 그림자와 빛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수진아, 제주도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투정 섞인 목소리에 이경희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그녀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경희는 은행원 시절의 경험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평생을 신용 분석과 대출 심사를 해온 그녀의 촉은 점점 더 예리하게 민준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민준 가족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말했던 부모님의 사업체 박시상사라는 회사는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상공회의소 등록 기록도 없었고 폐업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미숙 씨, 혹시 강남 쪽에 박씨 상사라고 수입업체 들어본 적 있나요? 박씨 상사요? 아니요, 3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지만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오랜 친구이자 수입업체 협회에서
이라는 미숙의 답변은 이경희의 의심을 더욱 강화했다. 민준이 말했던 30년 전통의 수입업체는 허구였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주소지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민준이 살고 있다던 오피스텔을 찾아간 이경희는 그곳에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리실에 확인해 보니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거주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경희는 자신의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추가했다. 거짓된 회사 정보, 허위 주소지,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야. 계획적인 사기의 징후로 보여.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수진의 친구 미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이모, 저 수진이한테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민준 씨,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 제 친구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미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2년 전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며 한 여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사기꾼의 수법이 지금의 민준과 너무나 비슷했다. 심지어 로펌 변호사라는 설정까지도 동일했다. 이경희는 즉시 움직였다. 은행 시절 친분이 있던 형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민준의 사진과 함께 2년 전 사건의 정보를 전달했다. 박민준이 아니라 정민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건에 유사 사건이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는 못했어요. 수사관의 답변은 이경희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다. 민준의 전 직장이라고 주장했던 다른 로펌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게다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 오빠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경희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민준의 가족을 만날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약속된 주말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태도는 이상해졌다. 갑자기 부모님이 해외 출장을 가셨다며 만남을 미루더니 결국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경희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현실적인 위험이었다. 그녀의 오랜 경험이 경고하는 위험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이경희의 무거운 마음을 대변하듯 빗방울은 점점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헤칠 때였다. 수진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전직 은행원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직감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8월의 마지막 주말, 이경희의 조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형사 출신인 김 형사가 긴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박민준, 아니 정민수라는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경희님, 제가 예전 사건 기록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20억이 넘는 사기 전과가 있어요. 부모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라며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수법이 이경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일 줄은 몰랐다. 더구나 수법까지 완전히 동일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 로펌 변호사라는 신분 세탁, 그리고 현금 거래를 고집하는 패턴까지. 증거는 하나둘씩 쌓여갔다. S로펌은 물론이고 그 어떤 법률 사무소에서도 박민준이나 정민수라는 이름의 변호사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졸업했다던 명문대, 법대의 동문 명단에서도 그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준의 실제 학력이었다. 고등학교 중퇴 후 인터넷으로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명문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짓된 이력을 만들어냈다. 어머니, 제가 찾은 자료들입니다. 김영사가 보내온 자료 파일에는 민준의 과거 범죄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2019년 첫 번째 피해자 A씨로부터 3억 사기, 2020년 B씨로부터 5억 편취, 2021년 C씨와 그 가족으로부터 12억 사기, 그리고 현재 수진이 다음 타겟이 된 것이다. 수법은 항상 비슷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완벽한 신사적인 매너, 로펌 변호사라는 허위 신분,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해결해달라는 요구.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이었다. 민준 오빠가 이번 주말에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분위기로 봐서는 프로포즈가 아닐까요? 수진의 설레는 목소리가 이경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모든 증거를 딸에게 보여줘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민준의 실제 거주지. 김영사의 도움으로 그의 실제 거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강남이 아닌 수원의 한 고시원. 그곳에서 민준은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가 너무 상처받을 텐데. 이경희는 고민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려야 했다. 그것이 비록 잔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이경희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주말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지금 당장 수진을 만나야 했다. 수진아, 지금 엄마 좀 만날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밝은 목소리가 이경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오늘 그녀는 딸의 환상을 깨뜨려야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밤이 깊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한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한 가장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다. 저녁 8시 이경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민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경찰 조서,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그의 가짜 이력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이런 식으로 우매하시면 어떡해요? 민준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건 분명 누군가의 모함이에요. 수진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경희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사랑에 빠진 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증거가 쌓일수록 수진의 부정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오히려 민준을 더욱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준비한 경찰 조서마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마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수진의 이 한마디는 이경희의 가슴을 찔렀다. 20년 넘게 홀로 딸을 키우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경희는 흔들릴 수 없었다. 지금은 더욱 강인해져야 할 때였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수진은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민준을 만나러 갔다. 휴대폰도 잘 받지 않았다. 연락이 될 때마다 들려오는 것은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저 이제 곧 30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경희는 딸이 내린 선택을 지켜보며 밤잠을 설쳤다.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금융사기 사건을 봐왔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누군가가 말렸다면, 누군가가 막았다면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회사 동료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 사내복지제도로 운영되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금액은 무려 5천만 원. 이모,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요. 민준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이경희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진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어머니의 걱정을 무시했다. 오빠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요. 곧 해결될 거예요. 엄마는 왜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경희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김영사에게 연락해 민준의 최근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민준은 이미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다. 거기서도 그는 로펌 변호사라는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될 뻔한 여성의 부모가 먼저 의심을 품고 신고를 한 상태였다. 수진아, 이것 좀 봐줄래? 새로 입수한 증거를 들고 수진을 찾아간 이경희.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제 그만하세요. 전 민준 오빠를 믿어요. 엄마가 아무리 그러셔도 전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이경희는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사랑의 눈이 먼 딸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마치 지금의 상황처럼 뿌옇게 흐려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한 어머니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경희의 책상 위에는 마지막 증거가 놓여 있었다. 김영사가 방금 전달한 자료였다. 민준, 아니 정민수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였다. 경찰청 수사기록 사본이었다. 2021년 그는 한 제약회사 임원의 딸에게 접근해 총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를 해결해달라며 접근했다. 정확히 지금 수진에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법이었다. 이경희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는 이미 수진 씨의 통장을 노리고 있어요. 곧 큰 돈을 요구할 겁니다. 김영사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진의 회사 대출은 이미 실행된 상태였다. 5천만 원. 민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경희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민준의 또 다른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이다. 2년 전 그에게 3억 원을 빼앗긴 한 여성. 그녀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돈을 건네고 나서야 그의 정체를 알게 됐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피해자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 경찰 수사 기록, 민준의 실제 신분증 사본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경희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설득하기로 했다. 수진아, 오늘은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 퇴근길에 만난 수진의 눈에는 여전히 반항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경희는 차근차근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경찰 수사 기록. 두 번째, 피해자들의 증언. 세 번째, 민준의 실제 신분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또 다른 여성과 찍힌 최근의 사진들. 이건 거짓말이야.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분명 민준이 있었다.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 그것도 불과 3일 전의 날짜가 찍혀 있는 사진이었다. 수진아, 이제 알겠지? 그 사람은 우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딸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저 어떡하죠? 마침내 수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경희는 조용히 딸을 끌어안았다.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집에서 잠을 청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왔다. 이경희는 잠들지 못하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수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밤하늘에 떴다 지는 별들처럼 거짓된 사랑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경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수진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경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확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민준의 로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간 수진. 그곳에는 당연히 박민준이라는 변호사가 없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그런 이름의 변호사가 근무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아,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이 살고 있다던 오피스텔도 거짓이었다. 관리사무소의 확인 결과 그 방은 6개월 전부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민준은 한 번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 저기, 혹시 당신도 박민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의 말에 수지는 얼어붙었다. 그녀 역시 민준의 피해자였다.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민준과의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 수지는 어머니가 건넨 마지막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민준이 또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이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다. 오빠! 당신이 정말 이럴 수가!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화면에는 방금 전 민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읽음 표시도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오빠, 우리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이경희는 딸의 방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책상 위에는 민준과 찍은 사진들이 찢겨져 있었고 선물 받은 물건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이경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수지는 그제야 모든 감정을 터뜨리듯 엉엉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지는 경찰서로 향했다. 김영사의 도움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행히 회사 대출금은 아직 민준에게 건네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라도 정신 차리게 된 게 다행이에요. 김영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민준, 아니 정민수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범죄자였다. 피해 금액은 총 20억이 넘었고 피해자만 해도 5명이 넘었다. 모두 수진처럼 전문직 여성들이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큰돈을 가로채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다. 경찰서를 나오는 수진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수진아, 이제 집에 가자. 이경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듯했다.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수진의 마음속 거짓된 사랑이 떨어지는 것처럼. 2024년 초겨울, 수진의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민준, 아니 정민수는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 결과 그의 범행은 처음 알려진 것보다 더욱 광범위했다. 전국에 걸쳐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금액은 총 30억 원에 달했다. 모두 수진처럼 전문직 여성들이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재산을 노리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다. 수진은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5천만 원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이경희의 조기 발견 덕분이었다. 다른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자책과 후회로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이경희는 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조용히 곁을 지켰다. 강요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다. 은행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딸이 경제적인 자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새해가 시작되고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비슷한 수법의 결혼 사기를 당할 뻔한 여성들에게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스타트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보여준 의지와 성실함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봄이 다가오며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갔다. 퇴근 후에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결혼이라는 말에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잡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마지막 진술을 마치고 나오던 날,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은 마치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듯 포근하게 내렸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마도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제 수지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거짓된 모습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조건적인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거닐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치 수진의 새로운 시작처럼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봄이었다.